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다라면서 이번 주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추석 전에 처리하네요. 또한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 또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는데요.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원명부 압수수색, 그리고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전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이제 드디어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대로 실현이 되는 건가요? 뭐 형식상으로는 실현이 되는 거죠. 일단 뭐 법 자체야 뭐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고, 없다. 네, 뭐 형식적으로는 뭐 정청래 대표 말처럼 되겠지만 실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최소한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 뒤로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후속 법률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없애겠다라고만 하는 거 법만 일단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런 경우가 있었었나. 상당히 주호영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아니, 행안부 장관에게 아니 이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란 단어가 들어간 관련 법이라든지 검사가 들어간 관련 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최소 굉장히 뭐 몇백 개 법만 해도 몇백 개가 될 것이고 관련한 시행 규칙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행안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헤아려지 못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후속 법률, 그러니까 중수처법, 그다음에 공소청법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밖에 굉장히 우려만 크다. 제가 뭐 기존에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아닌데 만든다던 치더라도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처리한 게 맞지, 이걸 뭐 관련한 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없애겠다고 먼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저는 좀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조항만 담겨있고 새 조직의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규정은 그냥 추후 마련하겠다는 건데, 아니 법령은 동시 개정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관련된 법령이 수두룩하게 곳곳에 있는데 이걸 일단 검찰청 폐지하고 보면 이 권한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거에 관련된 우리 민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가상간 태운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속담에도 나왔듯이 조그마한 거 취하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 사건이잖아요. 정치 사건 처리에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법령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민생 사건들이 더 파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사건들이 이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모든 법조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그 제도화를 통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장치를 만들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냥 그것도 싫으니까 그냥 집 다 태워버려, 이거거든요. 다 태워버리고 대신 떴다방 하나 만들라고 만든 게 특검이에요. 특검은 그렇죠. 정치검찰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상시화죠. 오히려 특검의 상시화. 기소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사의 효율적인 기구란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연장 법안도 한번 해볼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온갖 별건 사건들. 뭐 심지어 이번 원래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대표가 정비를 했던 내용 중에서 15일 연장한 법안이었잖아요. 특검법에 관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법이었어요. 정부조직법인데 그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에 대한 해체,
금융이 관련한 개편 법률안이 오히려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연말에 어떤 그 PF 대출과 관련한 것들이 터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상조회사 관련한 것들 부실들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신호음이 들렸기 때문에 어떤 금융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들을 개편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특검법 15일 연장하는 거 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아유, 원래는 우리가 이거 150일도 연장할 수 있고 15년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검찰은 없애고 정말 일시적인 조직은 특검은 상시화하려고 하고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불리한 수사하지 마.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하지 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재판 결과만 내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만 내놔. 이거 아니면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계속 할 거야. 약간 이런 심보 아닌가라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이게 심보를 넘어서서 진짜 피해가 오고 있는 게요. 일단은 정치 보복을 안 한다던 민주당 지금 정작 특검 수사 방식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의 영장 청구 남발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내놓지 않자 결국에는 그 위탁 기관에까지 가갖고는 네. 받아냈고요. 뭐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한 것이다.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된 정치적인 압박,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결국에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 진짜 뭐 무죄가 된다든지 이런 걸 꿈에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결과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내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압박들이 눈에 보이지는 압박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눈치를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그냥 쉽게 된다든지 아니면 재판 결과가 유죄에서 중형으로 간다든지 유죄가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보수 진영에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럼 또 보수 세력에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돼요. 과반을 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과거 지금처럼 하는 것 같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결과대로 하면 이게 대한민국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면 사법부 폐지 외치겠죠. 내란 세력이라. 사법부도 폐지되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은 누군가 다른 세력이 집권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다.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요즘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드실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검찰 개혁안에 대한 거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안을 두고 해서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조직을 없애겠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견제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의 범위를 좁히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드는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없애버려. 너희들 그냥 다 수사할 수 없어. 이걸로 끝내버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과거에 사법개혁을 했지만 대법원장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2번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외부 기관에서 그것도 국회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헌법기관이잖아요.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낭설, 확인되지도 않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나가라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지니까 이제는 그냥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자초한 거야? 그냥 그때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파기환송을 하냐고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파기환송에 대한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그게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왜?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과오에 대한 재판이 이 다음 대선이 열리는데 그 앞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주지 않으면 유권자는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통령만 되면 어떤 과거의 죄도 다 묻혀버린다는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대부분이 그런 신속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아껴두고요. 그 얘기 여쭤보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일제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이야기는 무슨 소리야?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나가라 그랬잖아라고 네.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대법원장이 물러나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했었어요? 그때 그 판사님이 임성근 판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때 둘이 하다가 녹취가 된 거잖아요. 아니 지금 탄핵을 민주당에서 그때도 의회 눈치 봤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사표가 어떻게 받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오히려 민주당 당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눈치 보느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그건 당연히 사퇴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리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한 정당성으로서 먼저 정치 관여에 한 것,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글쎄요. 빠른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이겠지요. 아니 그게 진짜 말이 민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상황을 우리 다시 되돌아가서 보자고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딱 잡히자마자 일찍 잡혔어요. 되게 5월 초였었으니까. 그때 5월 2일에 네, 그랬으니까 그때 4월 한 20 며칠 날인가 그랬었어요. 아 이거 전원합의체를 빨리 가는 것은 무죄를 주기 위해 기각을 주기 위함이다.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어. 환영했어요. 박지원 의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다른 의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자마자 근데 자기들의 예상했던 거가 다른 결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날린 거예요. 갑자기 나쁜 개입이 됐어요. 진짜 웃긴 게 제가 얼마 전에 판사를 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이게 지난 가을을 생각해 볼게요. 지난 가을에 민주당이 사법부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국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산 증액한다고 하면 판사 늘려야 되니까 예산 증액한다. 오케이 다 해주겠다. 그때 그랬었어요. 굉장히 사법부에 호의적이었었어요. 11월 25일 재판 전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우리 사법부가, 공명정대한 사법부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잘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대신 검찰에 대한 예산 다 없애요. 다 없었어. 수사비 다 없애있었고, 맞아요. 특활비도 다 없애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법원에 대한 태도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였었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정말 대의를 가지고 하는 거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결론을 안 내주면, 그때부터는 사법 개혁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때는 착한 개입이었고 무죄 나올 걸 예상했을 땐 착한 개입이었고 유죄 나오자 갑자기 이제 나쁜 개입이 된 그러면 그때 건데. 무죄가 상고 기각이 나왔었으면 지금처럼 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 3심이 정치 개입인가요? 아니면 1, 2심 질질 끌고 2심의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해부해서 무죄를 준 그 2심 판결이 더 정치 개입인가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만 가지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1, 2, 3심에 대한 판결문을 그냥 갖다 놓고 진짜 이거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라. 딱 판결문만 1, 2, 3심 판결문 1, 2, 3심 중에서 제일 이상한 판결문이 어딜 것 같아요? 2심이에요. 2심 판결문은 어떠한 법조인도 이해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에 대해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강요하지 않겠지만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기존의 어떤 법조인을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 했다고 한다면 2심 판결은 너무 과했어요. 너무 쪼갰어요. 그런 식으로 판결해버리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경영조차. 네. 그렇기 때문에 3심 재판이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과한 근거 없는 의혹을 두고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약간 온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조금 확산을 조금 방지하자. 적당히 선을 그으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이걸 밝히신 분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조금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단 고발은 됐으니까 수사는 되겠죠. 근데 저는 정말 무책임한 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특히나 어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또 과거에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몇 달 전에 나왔던 것을 이것도 그때 5월에 한번 나왔죠. 불발되니까 이걸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저는 부승찬 의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앞에다 두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서 야당에서 아니 객관적인 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쉬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퍼포먼스예요, 그게. 가증스럽다. 네? 아니,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는 사실 확인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말 면책특권의 가장 악용된 사례죠. 뭐, 그 맞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로,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자기가 어떤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칼, 정말 정확하지도 않은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그 칼이 헌법기관에 대한 정말, 모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칼이 정말 정확한 칼인지, 진실된 칼인지, 그걸 자기가 밝혀야죠. 이렇게 오염되고 확실하지도 않은 칼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휘두른 다음에, 나 잘 모르겠어요. 아닌 사람이 입증해라라는 네. 건데 그건 입증 책임의 전환, 말도 안 되는 전환 주장이고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례인가요? 이건 저는 좀 애매하다 보니 이건 면책특권의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허위임을 알고 명백히 알고 했었을 때는 이건 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분명하게. 근데 알았다고 보기에 좀 애매하잖아요. 좀 검토를 미진하게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중과실인가? 어떤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이걸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해봤었어야죠. 그냥 유튜브에 단순히 나왔던 얘기만을 가지고 와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 유튜브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좀 꼼꼼히 봤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조차도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조차도 방송을 한 그 유튜브에서조차도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설이다.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안 봤다는 것은 얼마나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이었냐. 며칠 전에서 유튜브에 전화해봤다고 하는데 전에 사면권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일가를 주셨고 그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여전히 필요한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개정의 1순위로 삭제돼야 될 권한이라고 봐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 저는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면책특권을 줬던 이유는 뭐예요?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말 그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호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허위 발언을, 그것도 헌법기관을 음해하려고 하는 허위의 발언을 그 면책특권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막 흔히들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생태탕 사건이랑 비교하는데 저는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거는 야당일 때 정부를 향해서 했고 최소한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거짓말로 스스로 결국 자백하긴 했지만 그 여성분의 녹취라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담긴. 나 그 자리에 있었고 누가 무슨 노래 들렀고 뭐가 뭐 부산 뭐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부르고라고 있었어요. 직접 증인이. 네. 신빙성이 전혀 없었을 뿐이지. 직접 증인도 없어. 그냥 전원을 들었다는 사람이 변조한 목소리를 가지고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정말 민주당이 최근에 어떤 지지율의 하락세, 좀 이따 얘기 잠깐 하겠지만 이것도 저는 최근의 행태와 어떤 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야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여당이에요. 물론 지금의 야당도 야당일 때도 그것도 소수 야당이나 하는 행동. 그걸 거대 여당이 지금 똑같은 무슨 의혹 제기하고 있고 의혹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 나쁘게 보는 것은 그 악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근데 그 악의라는 것이 어디로 뻗쳐지냐? 다른 헌법기관이에요. 그냥 다른 정치인에 대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적을 어떤 뭐 정치적인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래 이해할 수라도 있어요. 정적이니까. 근데 이건 헌법기관이잖아요. 삼권 분립. 네. 삼권 분립을 한마디로 진짜 민주당은 인정하고 싶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루어왔던, 운영이 되어왔던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거로밖에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서 왜 저럴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법원뿐이 아닐 것 같아요. 국민들도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정치 이야기, 사법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다시 잠깐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요.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추진도 선언을 했어요. 명분은 기업활동 위축 때문이라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거란 주장입니다. 이게 의견이 갈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기업 의견을 듣자 배임죄 약하게 처벌하자라고 한 거는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건데 그래서 배임죄 폐지하려니까 왜 이제 와서 또 딴소리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비일학이잖아요. 오비일학. 오해받을 짓을 안 해야죠. 오비일학.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어떤 기업 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 이건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경영상의 판단을 통해서 배임으로 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저는 지금의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되고 있다고 봐요. 판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영상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잘 정교하게 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참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러이러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도 요건을 두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배임죄가 없어졌을 때 이걸 악용하는 기업가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발생하죠. 제가 변호인, 내가 기업인 경영하는 사람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겠어요. 배임하십시오. 어차피 처벌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떤 A라는 회사의 핵심 소재라든지 핵심 부품을 전부 다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별개 회사에 다 줘버리십시오. 소유권 이전하고 우리 회사는 그 회사로부터 렌탈에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비 비싸게 책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 했잖아요. 파업 대상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참 웃긴 게 진짜 이거에 대해서 노조는 아무 말도 또 없어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그럼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피해는 노동자가 입는 거니까 회사가 부실화되는 거니까. 근데 노조는 아무 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보수 진영 야당이 추진할 때는 난리였죠. 이게 기업가들 가진 자들만 보호해 주려는 거 아니냐. 지금 또 민주당이 한다니까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논평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재판 관여가 돼 있잖아요. 어떤 죄죠? 어떤 죄가 지금 배임죄 걸려있죠? 대장동 재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이 관련 재판들 전부 다 위례신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심리가 다 끝났어요. 심리가 다 끝났는데 선고를 못하는 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 성남FC 사건 전부 다 이게 업무상 배임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없애자라고 하면 면소 판결 받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씨 관련해가지고는 무슨 또 공소 취소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법과 어떤 모든 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재판을 다 없애겠다는 것밖에 안 되나요? 잠깐만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지금 일단 사법부를 흔들어 웬만하면 유죄 나오지 못하게 해 라는 목적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혹시 그래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죄도 없애버려. 그렇죠. 그럼 다 면소 그럼 면소 판결이야. 네. 공소 취소는 그것도 공소 기각이잖아요. 오케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죠, 그러면? 이화영 씨 지금 관련해가지고 무슨 연어 술 파티 그걸 해가지고 지금 공소 취소를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세간의 해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사법까지 가지도 마. 계속 대북 송금 사건이죠. 그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공소 취소를 시켜달라. 이건 민주당 쪽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마디로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공소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검찰 공소 나왔지 취소 않아요?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만은. 그냥 그 주장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로서 판단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지 나머지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 그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 판단할 수 없거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럼 무죄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왜 공소 취소를 합니까?
굳이. 그러고 보니 설주원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공소출 지금 될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술파티와 관련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기간이 제가 하고 있었던 때더라고요. 아. 2023년 5월 17일인데 예. 저도 정확하게 이날 제가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되게 이 조사가 굉장히 잦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도 이제 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뭐 연락이 오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들어갔었을 때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연어를 봤다든지 술을 먹은 걸 봤다든지. 그리고 이화영 씨도 주장을 할 때 변호인은 없어요. 뭘 먹었다고 할 때 뭐 먹거나 지금 뭐 술을 먹었다고 할 때 동서간 사람들 중에 변호인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우리 또 우리 설주 변호사가 연어도 좋아하고 야, 연어 좋아하는데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같이 주시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누군가 아니 전후에 식사 시간 전후에 그런 거 이렇게 뭐 술 냄새를 맡았다거나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냐라고 하면 저는 본 적이 없고 냄새를 맡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모르겠다. 제가 안 들어갔을 때 뭘 있었는지 저도 모를 일이고 안 부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아니 방송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부르고 싶으면 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어디 보자. 지금 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의 장외투쟁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네.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이 가진 의석수의 한계 때문에 어떤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투쟁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저는 장애투쟁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목소리라도 내야지 뭐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칫 뭐 저는 어제 집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상당히 관리를 했다고 보여요.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과의 어떤 좀 너무 이렇게 결합이 되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저는 그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중도층까지의 확장, 중도층에게 어떤 지금의 민주당 정부, 여당, 집권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굉장히 잘못된 방식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형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장동혁 대표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메시지가 그런 자극적인 단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똘마니 논란으로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이 되면서 거기 뭐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섰을 때 발언이 과할 수 있죠. 원래 장애 집회 가면 발언이 과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더 과하게도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평소보다도. 근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또 뭐 똘마니 논쟁으로 또 갔잖아요. 더 심한 표현을 썼던데 뭐 입도 벌리지 마라 냄새 난다. 난 그 여당 대표의 정말 품격이 없다. 지금의 민주당의 품격이 겨우 그 정도인가. 정말 좀 많이 아쉽다.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겨우 저 정도인가.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가 저는 메시지 잘못 지금 전파하고 있다 봐요. 기존에 자기가 그렇게 좀 저급하고 어찌 보면 자극적인 단어들에 대한 메시지로 자기가 떴다라고 한다면 대표는 대표의 격이 있죠. 대표가 되면 그 대표에 맞는 단어를 써야죠. 언어를 써야 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지만 뭐 최소한의 그런 것도 없구나. 여전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하여튼 양당 대표는 결국 똘마니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던 것이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게 참 좋은 얘기인가요? 우리가 정말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양당 대표가? 아니 이게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니 정말 필요해요. 정말 네. 양당 대표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또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냥 양당 서로 너네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돼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조차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다 해산해버리고 특별입법위원회는 하나 얼마나 좋아요. 특별조고 얼마나 그러니까 위원회 좋아요. 그런 진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 상황이 보여준 건
국민들 눈에 전혀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도 조금 더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외교 문제예요. 관세 문제. 이게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된 줄 알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어제 바로 나오자마자 지금 미국 요구대로 들어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빠진다. 한다면서요. 금융위기 네. 빠진다. 아니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때 하하하 호호 웃고 정말 대통령 뭐 외교 피스메이커라고 해주고 뭐 트럼프 띄워주고 왔나요? 그리고 본인은 자화자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된 이번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정도의 협상이 아니었잖아요. 합의문이 작성이 안 된 건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지되는 협상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걸 하고 와가지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미국한테 아니 외교 스와프 안 해주면 외환 스와프 안 해주면 우리 망한다. 어쩌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저희 대학과 선배이시기도 한데 네. 한 말씀 드리자면은 막말은 안 하시는 게 낫다. 네. 왜? 어차피 정청래 대표를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기니까 그는 전문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막말은 아예 안 하심이 맞습니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개입 오찬 회동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거 제시도 없이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비밀 회동서를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유튜브발 루머가 국회와 공당의 공식 주장으로 둔갑하는 상황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조희대 공방 사태를 비롯해서 자주 국방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메시지 파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노월 선생님. 네. 왜 노월인지는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나월을 합친 말인 거잖아요. 네. 예, 노월 선생님만의 이렇게 이 유니크한 분석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의 반향이 꽤 큽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헛발질 가능성이 감지되자 슬슬 이제 지도부들 중 일부는 발을 빼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초했으니 물러나라. 그러니까 사실인지가 중요치 않았나 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법원의 재판과 원님 재판의 차이인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원님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 망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쇠뇌는 그때 없었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있지 않았느냐, 뭐 그때 네가 없었다는 증거를 대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주리부터 틀고 일단 곤장을 좀 때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원님 재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원님 재판이- 인민 재판, 원님 재판. 그때 주리를 틀잖아요. 예. 압슬형을 하고 예. 압슬을 하고 무릎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게 집행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수사 과정. 그렇죠. 그게 수사 과정이죠. 왜 이게 인터넷 농담으로 조선시대의 구글처럼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면서 인두를 딱 그 인두 사진을 붙여놓고 지글이라고 지글을 대면은 진실이 나온다. 어머나. 예, 지금 뭐 그런 식이잖아요. 어머나. 예, 지금 예.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건 지기현 판사건 핸드폰은 아예 못 쓰고 있다고 봐도 당연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다방면으로 압박을 막 주고 괴롭히면서, 그냥 압박을 준다는 말은 너무 돌려서 말하는 거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 말겠다라는 거는 고문이죠. 고문이다. 예, 지금 고문을 통한 강압 수사와 그걸 통한 수사, 그러니까 이게 재판 결과 뽑아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한 이 공세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예. 그냥 고문이다. 예, 계속 고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아니, 말이 안 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보다 중요한 진실은 그냥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나가라,
그리고 너 나간 다음에 우리가 민주당 사람들에게 무죄를 줄 특별재판부를 꼭 설치하고 말겠다. 뭐 이런 종류의 발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근대 이전의 법 체계라는 것이 이런 식이었다. 사또가 원님이 그리고 이제 문화대혁명 당시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인민재판이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근대 이전의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근데 놀라운 질문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노 의원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부가 왜 독립돼야 되는 건데? 바로 저 말문 막혔어요. 저도 예. 똑같이.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이대랑 한덕수의 통화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피해자한테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으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폭행을 당했어요. 네가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때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한다든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상식과 논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두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거라고 전제되어 있는 법과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법관의 판단과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증거의 적법성과 이 뭐 이렇게 수사 과정의 합리성과 이런 것 등을 다 검증받아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된 검사와 이런 모든 그리고 이제 검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일부러 갖춰줌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변호사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수백 년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순식간에 무시하고 조희대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한덕수를 만나지 않았어도 일단 유죄다. 라고 금관 쓰고 계신 어떤 가야의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김씨가 그러니까 신라의 왕, 금관을 쓴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하면 우리의 형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인 전근대 세력인 겁니다. 이 행태 자체가 너무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전근대 세력의 행태라고 할 수 있죠. 정청래 대표는 차라리 이해가 가요. 왜냐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워낙 과격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감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감성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유일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본인이 법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랬다면은 조희대 대법관의 판단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상대가 추미애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개겨볼까? 이제는 대법관 출신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을까요? 그분도 눈앞에 금관이 보이는. 그렇죠. 아니 킹메이커. 그러니까 추미애가 때릴 때 맞고 견디면 뭔가 이렇게 로얄 로드가 열리는 그 선례가 있는데 이미 저 같으면 마음속에 한 번쯤 그런 유혹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굳건하게 버텨야 된다. 지금만 버티면 보수의 어머니께서 나를 또 그러니까 나도 낳아주실 것 같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리 노 의원님 한번 때려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정치적인 욕심은 없습니다만 뭐 그 관심 감사히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웃음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법사위원장, 여당의 법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뭐라는 유튜브에 이렇게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루머라는 게 루머라는 게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게 또 질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밝혀야 될 책임이 너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해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폭력이죠. 우리 왜 주홍글 씨라든가 그 예전에 벌어졌던 수많은 마녀사냥이라든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그러니까 죄 없는 여자를 붙잡아요. 붙잡은 다음에 강물에 빠뜨리면서 네가 마녀면은 떠오를 것이고
마녀가 아니면 가라앉을 것이다. 근데 마녀가 그러니까 가라앉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마녀니까. 사용시키겠다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의 범주를 가뿐하게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을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아니 계속 말씀.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이 분립해 있어야 서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인데 이분들의 민주주의는 투표로 당선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휘둘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예. 사람의 선의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법부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면 민주주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나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이제 왜 우리 중국 하면 떠올리는 왜 뭐 되게 큰 회의장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투표도 안 하고 무슨 빨간색 수첩 같은 거 들면서 이렇게 막 그 하고 있고 그 시진핑은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곳이 전인대라고 흔히 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란 말이에요. 그게 형식상으로는 입법부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산당이 지금 의석이 70, 8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관제 야당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인민의 대표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전인대 밑에 행정도 사법도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전인대를 지배하는 건 누구냐? 당연히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전인대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입법부를 앞세워서 행정사법을 종속시켜 놓는 그런 식의 일당 전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비슷하게 국가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위를 갖는 게 당연하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법부의 본질은 민중의 소리가 다중의 뜻이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존재 근거거든요. 사법부는 세상 갈릴레오 재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구가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릴레이 한 명 내지는 몇 명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는 내가 맞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교황이 그 종교의 힘으로 억누른 것뿐만이 아니라 당대 상식의 힘으로 억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식에서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게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서 우려를 표한 게 이번 민주당이 만든 무슨 수많은 위원회 중에 수사민주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다수 입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 영화 중에 맞죠? 앵무새 죽이기. 거기서도 보면은, 예. 뭔가 이렇게 흑인이 뭔가 범인이라고 몰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배심원들도 다 그래, 흑인이 범인일 것이야, 이런데 아니잖아요. 모두가 맞다고 생각해도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 내지는 막 숭배하는 그 옛날에 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걸로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엔 다 간첩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간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죄입니까? 아니죠. 진실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진실에 따라서 재판을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진실은 소수 의견일지언정 예.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소수일 때는 소수 의견만 진리라고 우기던 인간들이 자기네가 지금 다수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수 의견만 진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수가 정답이다. 예. 지금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중국까지는 차마 예를 안 들고 베네수엘라 예를 들어요.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때 써먹었던 방식과 닮았다. 네. 뭐 맞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홀란드였나? 아무튼 홀란드. 예, 터키에서도 그랬고 몇몇 나라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때 했던 방식이 똑같습니다. 일단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법원의 권위가 약해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사건을
그쪽으로 싹 몰아넣어가지고 무죄를 만들고 아하. 이러려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주셨는데 그게 이제 대법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라고 최근에 금태섭 의원도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예. 해죠. 대법관 증언이 뭐 대법관 업무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차피 그걸로 안 준다. 예. 지금 턱도 없이 여전히 많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의 업무가 많은 건 우리 한국인의 기본 정서 때문인데 사실상 우리는 1심, 2심에서 승복하지 않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났어.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른 게 있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건 영국이건 이렇게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치주의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이건 내가 졌다. 내가 법에 눈으로 볼 때 진 거다라는 걸 빨리 수긍을 하고 항소 상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한국인은 반드시 3심까지 갑니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가고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놀라잖아요. 변호사나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항소법원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던가. 상고법원. 상고법원. 근데 문제는 상고법원을 만들면 상고법원 그 위까지 또 가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각하를 시키는 거 외에 각하나 그냥 빨리빨리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제도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대중의 인식을 점차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관만 늘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이해관계 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나. 유엔에 저도 직접 본 건 아닌데 조홍천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엔 인권 헌정인가요? 어디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인권의 중요 요건 중에 하나로서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 요건 중에 하나로서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예. 그럼 얘도 아주 적혀져 있대요. 일부 후진국이나 일부 독재국가에서 사법부를 좌우하려고 든다. 독재를 위하여.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가 평등주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내지는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법부는 출신자들.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글을 많이 안 읽으시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판사들은 하루에 기록을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씩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어쨌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그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어떤 특수한 책임감과 특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 것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진작부터 판결문을 다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이 판결을 직접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죠. 그 공부 잘한 사람들 뭐라 그랬죠? 뭐 사시 출신자들이 뭐 선거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자기들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봤자 어차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좌우하는 게 기껏해야 뭐 10,000표 단위면 진짜 엄청나게 큰 격차고 뭐 몇천 표, 몇백 표, 심지어는 10표 내외로도 승부가 갈리는데 그러면 그 10표 내외로 승부가 갈리는 그걸 만든 사람들의 물론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지만 그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그거랑 비교하면 뭐가 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외교 상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권 없이도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는 메시지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이재명도 그렇고 정치를 바라볼 때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제 막 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안미경중은 끝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용주의. 예, 와 실용적이다 막 이랬잖아요. 아니죠. 그냥 이게 본인의 지지층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냥 이런 발언 나오는 게 트럼프 그 조지아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론 안 좋으니까 그냥 거기다 또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조건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초권력자는 아니지만 여론에 따라서 춤추면 더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론에 따라서 춤을 췄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자주국방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아니죠. 보시면 틀린 네. 얘기죠. 왜냐하면은 틀린 얘기다. 애초에 네. 지금 러시아도 그 강력한 러시아도 자신만의 힘으로는 우크라이나 상대가 안 돼가지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지금 유리한 전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강국도 소국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정도로 국방이라는 게 그렇게 단지 뭐 내가 압도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지면 안 되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게다가 우리가 외국군 없어도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여기서 국방의 대상을 오직 북한에만 한정하는데 물론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거의 북한이랑 혈맹이 돼 있고 중국 역시 북한을 6.25 때 완전히 사실 중국이 거의 대신 싸워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인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북중러가 한 팀이 돼서 우리랑 싸우게 된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자주국방. 예.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 일본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동맹을 깨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시작전권. 작전권 평신을 갖고 왔으니까요. 작전권의 일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작전권은 갖고 오고 동맹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작전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왜 그 전래동화 같은 거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한 명은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분이고 한 분은 다리가 없는 분이 같이 이제 길을 갈 때 눈 뜬 사람을 업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육상 병력은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그렇죠. 한반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능력은 사실 전 세계 우주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이 싸우는 게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에서는 아주 적합하죠. 이거는 좋다 나쁘다 굴종적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다. 아니 우리가 직접 정찰 자산을 막 굴리고 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고 우리는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군사 위성을 막 엄청 쏴가지고 돌려놓고 이런 나라도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눈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특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아무튼 막강한 재래식 무기들. 이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한테는 핵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국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북한에 핵이 없었을 때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을 때. 이게 한마디로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90년. 90년대. 나 90년대 안 그랬어요. 80년대로 해주세요. 아니, 그 북한이 예. 그 굶어 죽고 막 그 고난의 행군으로 나라가 사실상 거의 망해 있었던 시점. 그리고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했으니까 그 전이어가지고 아직 중공으로 불린 무렵. 중공으로 불리고 경제가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시점. 딱 그때나 했을 법한 생각을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386 세대들이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은 안 되고 골방에서 이제 뭐 좀 세계를 공부한답시고 무슨 뭐 리영이 책은 좀 옛날 거지만 아무튼 책이나 몇 권 뭐 읽는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미나 한다고 술이나 마시고 그때 만들어진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하나도 유효하지 않잖아요.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 버렸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지금 몇십 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렇죠. 그냥 미국이랑 직접 상대하겠다. 예. 아니 근데 북한은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승절 가가지고 이렇게 시진핑의 좌우에 딱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해가지고 두둥하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남한 같은 걸 왜 신경 써요 걔네 입장에서. 근데 신경은 쓰죠. 다만 이렇게 눌러 죽일 수 있는 상대 정도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치. 안타깝네요. 예. 지금 속보가 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왜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이해들이요.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비핵화 불가능한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여러 번 비췄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든 간에 난 노벨상만 받으면 다 상관없어. 평화상만 받으면. 결국 지금 그러면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이 되어가는 건가요?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대체 북한이 핵을 가져서 당신들에게 뭐가 이익입니까? 그들은 거꾸로 물어요. 핵? 우리 용 아니냐? 미쳤다고 우리한테 쏴? 우리 거 아니야. 한반도, 우리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정말 상식과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북한은 평화 통일을 포기했을 뿐이지 통일 자체를 포기한 적도 없고 한국이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적도 없고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한반도 이남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단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자체가. 그러면 그 불법 무장단체의 수괴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죽여야 될 넘버원 타겟이에요. 제거해야 될 넘버원 타겟인데 그 넘버원 타겟이 핵은 우리한테 쏠려는 게 아닌데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칼 든 강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칼을 빼들지는 않았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 게 뻔한 사람이 내 근처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는데 나를 찌르려는 건 아니니까라고 하고 있지만 몇십 년 전에 이미 칼부림을 했었다 서로. 당연히 경계해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치한다더니 정말 협치하는 줄 알았느냐. 여야 대표가 협치를 다짐한 지 2주도 못해서 극한 대결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위헌정단 해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요. 여야 대표는 서로 간에 똘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날선 비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8개월여 정도 앞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는 여야 상황까지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지방선거가 8개월께 남았는데 네. 벌써 시동이 걸린 듯해요. 뭐 애진장에 시동이 걸렸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건 정치인들은 다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강경하게 강성으로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강경하게 나온다. 그럼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겁니다. 네. 항상 딱 그게 정조주 내놓고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때 상대방을 매길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언들이 세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이 많아야 돼요. 저는 또 지방 출신에다가 지방이 많고 지방선거의 초강자죠. 저도 뭐 마블링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육식 토크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더 센 3대 특검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 배경에 이 모두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예.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경쟁자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무투표 당선, 무투표. 예. 무 먹는 거 아니에요. 무라 이 무가 아니라 무투표.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 또는 나와도 거의 별 볼 일 없는 수준. 이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선거에 나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을 그냥 발라버리는 거죠. 발라드림이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죠. 나오더라도 거의 의미 없다. 개혁혁신당 정도 의미 없는 후보 정도. 개혁신당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세력으로 후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대체로 2022년에 대선 이후에 그때 대선 이 바람을 탁 엎고서 탁탁탁 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LH 공사장. 예. 그렇죠. 현역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예요. 현역 국가적 현역이 그러네요. 많아. 현역이 많다니까. 예. 그러면 뭐냐? 완전히 이 탄핵 또 내란 이걸로 이제 밀어붙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들도 인천 또 서울 아니 약간 거기다가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 어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 이야기들은 많죠. 왜냐하면 뭐 서울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전현희, 네. 박주민, 예. 박홍건 많아요. 여기다가 뭐 서영교. 아. 그래서 최근에 서영교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도 뭐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법사위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네요, 죄다. 다 그렇죠. 어쩐지 법사위에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서 목소리를 높이나 했더니. 특위위원장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가야 예. 법사위든 밥사위든 뭐가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딱 보면 이미 전쟁이 진행됐잖아요. 추나 전쟁. 제가 온몸이 지금 뻐근해요. 추나를 받고 싶어. 근데 못 가겠어.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추나 전쟁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뭐 곽규택, 서영교, 박지원 뭐 줄줄이잖아요. 박은정. 초선이 어쨌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죠. 조의대 좋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성비위에 대해서는 대대로 수습도 못 하고 있고, 뭐 곽규택도 초선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법사위 전쟁으로 인해서 초선 이상의 영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법사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아니 무대예요, 누굽니까? 무대? 추미애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법사위에서 이 전쟁 속에 뛰어들면 뭐라도 되는 거야. 추미애 위원장은 언제쯤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벗죠. 뭐는. 상대 킹메이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근데 본인은 또 본인대로 추미애 위원장은 뭐 경기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저는 경기지사보다도 예. 추 위원장은 대선일 거예요. 대선일 거예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지. 계속 싸우다 보면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게 갚아냈지만 이번에는 나일 것이다. 전세가 이번에는 역전됐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못지않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요구 목소리를 높이는 건가요? 그럼 이분의 지금 사실상 경쟁자는 정청래 대표겠네요? 잘 보세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국이 빵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거는 이게 정치대학에서 배종찬, 배추도서가 너무 성대모사를 잘하고 이게 난리야 지금 유행이에요. 억수로 1등 무엇입니다. 사랑해 주이소. 조의대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탄핵 소추안 이미 준비해놨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조기 대선전이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제일 피곤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금 임기 이제 아직 4개월도 안 됐어. 오늘 또 유엔 가는 날이에요. 무슨 유엔의 선물도 아니고 이런 선물은 유엔의 선물 아시잖아요. 나나나. 네. 네, 그 가수 유엔 말고 예. 유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골이 지끈지끈한 거죠. 미국하고는 지금 더 안 풀릴 판인데 국내에서는 벌써 뭐 차기 대선이 가동됐다 그러고 난리법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이 지끈지끈 빠개지는 거죠, 대통령은. 근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데 그 법사위 현장 뉴스에 나올 때마다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여야 돼요. 난청 오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뭘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 모든 저는 이미 것이 기탱이가 막 갔어요. 이 모든 게 본인들 선거를 위한 것이다. 정치인은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선거를 전에 공직자로서 공익에 조금 더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선거만 나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정치대학을 하지만 그런 거 네.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요? 그런 걸 막 기대하는 질문을 너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진 않아요. 순진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건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진짜.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래도 기대하는 국민들이 그걸 있는데. 뭘 기대하는 거냐면 우리 애들이 공부할 걸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죠? 네. 근데 이제 왜 그게 화가 나는, 왜냐면 그 정도가 예전에는
그래 공익을 위하는 마음 한 3, 내 선거를 위하는 마음 한 7 정도가 있었다면은 흉내도 냈단 말이에요. 흉내 안 내요. 이제 왜 흉내도 안 내냐는 거죠. 흉내를 왜 안 내느냐? 예. 이제는 뭐냐면 그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이 전 교육연수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돼지라 그랬나요? 개소라 그랬나요? 소돼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원들이 빡 결집을 해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밀어주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공천받고 그 사람이 공천받고 공천받으면 사람들이 무슨 다른 정당의 후보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건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무력화됐고 민주당 나오면 투표율이 어떻게 되든 그거 찍어줄 거 아니에요. 호라면은 다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는 기대하지 마요.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아플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머리가 아픈 거 맞습니까?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건 자주파한테 청구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청구서 정치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는데 민주노총에서 자꾸만 그걸 해달라 그러니까 그 청구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니까 암참회, 주한미 상공회에서 제임스 킴 What the hell is that? 이러잖아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노란봉투법, 누런봉투법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무슨 청구서냐? 자주파예요. 이미 이종석,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누굽니까? 정동영. 왜 한국은 남한은 도발을 했습니까? 10월 2일, 10월 4일, 10월 8일 무인 항공기를 북한으로 보내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도끼 만행? 우리가 도끼 던졌나요? 우리가 도끼 눈을 했나요? 그럼 연평도 해전 우리가 일으켰나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옛날에 왜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일 때 그때 그쪽 사람들 논리. 그러게 왜 경계를 넘어섰나요?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자주파예요. 그러니까 위성락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자주파가 많아. 그토록 아끼는 인재가 이종석 국정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한중에 사부님이시잖아요. 사부님 정동영 장관 10월 2일, 10월 4일, 10월 8일 드론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사부님이잖아요. 사부님이 자주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 들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럼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네. 북한의 핵의 위협을 받아도 된다고 보네. 언제든지 중국이 한반도에 무대포 영향력을 미쳐도 한국의 대통령은 괜찮다고 보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밉다 반미 정서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게 반미 정서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싫은 것과 미국이 싫은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과히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주한미군 빼면 되죠. 돈을 더 받든지. 그럼 관세 협정 우리 얼마요? 3,500불. 그거 그럼 그냥 협상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되죠. 니들 외환위기 오든 말든 우리가 알 거 뭐 있냐? 우리 싫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정서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이 빌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보세요.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국익을 우선한다. 그럼 미국은 국익을 우선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25%로 가. 나중에 기분 상하고 이러면 그냥 40%로 올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의 견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잖아요. 그건 반미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 커밍스라든지 뉴트 깅그리치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는 굳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조차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하고 협상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과 미국을 싫어하는 것은 전혀 천양지차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됐어요? 병자호란 때 완전히 국토가 도륙당했잖아요. 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국민들을 도륙했습니까? 병자호란처럼? 임진왜란처럼? 지금 일본도 한국을 위협 못하도록, 일본은 뭐 지금은 위협 대상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위협 못하도록 그나마 전 세계의 넘버원 국가가 어디예요? 이게 우리가 2등 국가나 3등 국가가 와서 우리나라를 보호해줘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왜? 1등 국가가 쳐버린다 그러면 우리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1등 국가 초강대국 넘버원이 우리와 지금 한미동맹으로 피를 나누겠다고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근데 이거는 양키 고홈. 80년대 구호긴 한데 북한이 너무 좋아. 아니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한미군 철수 원치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국이 우리 바로 먹는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유일한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쉐쉐하겠죠. 중국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도 원치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청구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외투쟁에 나갔고요. 이재명 당선 무효 같은 구호가 등장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선 불복 세력의 투정이라고 비아냥댔고요. 참 이 두 싸움을 보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전략가시니까요. 이 장외투쟁의 전략은 어떻게 좀 유효해 보이는지요?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 여부를 떠나서 네.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외투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는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 정치대학을 본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잘 되려고 하는 밥에 초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여야 그리고 대통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 잘 되기가 어렵다. 왜? 정청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은 국합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받아들여질 게 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죠? 여야 회동을 8일 날 했는데 그때는 악수들 하시죠? 마늘과 쑥을 제가 먹고서도 사람이 되지 않은 제가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그랬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강적들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합의문 파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입법부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다. 이른바 친구 깐부 문행배 전 헌법소장 대행도 그랬잖아요. 헌법 좀 바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헌법 발의를 해놓고 아니라도 또 나중에 또 아니라 그러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남자가 되려면 하남자 되면 안 됩니다. 상남자 되려면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박희성이 뭐가 됩니까? 그래도 문영배 전 헌법소장 대행이 박희성 같은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희성 의원이 그런 말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말 참 판사로 요즘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데 그 의중이 뭔지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헌재 지금 소장이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돈 대행이 뭐하러 출연합니까? 근데 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요즘 하도 고소고발이 난무해가지고. 요즘 힘드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감정선은 딱 끌어올렸어요. 감정선을 끌어올려서
엄청 모였죠. 7만 명 모였는데 뭐 한 10만 명 모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5만이 넘으면 이건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5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 연설은 뭡니까?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저리 이리저리 저리 이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나는 안 변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지도부 회동 2번 다시 이제는 이제 예상 못해요. 민생경제협의체도 다 물 건너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당장에 뭔가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3P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P,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안 하면 정말 이거는 이리저리 저리 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게 어디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력 있는 정당이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의도 연구원 아직 원장 임명 안 됐죠. 최고의 전문가를 여기에 꽂아야 돼요. 2년 말고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략가. 그 사람을 꽂아서 아이디어를 쭉쭉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야 우리가 어떤 지방선거 그때도 보면은 무상급식으로 이미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 정도 이상 되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내년 지방선거를 뒤덮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7%로 제일 높게 나왔죠. 예. 더 넓게 가야 돼요. 넓게. 왜냐하면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넓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는 없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령 지금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만나서 형님 조언을 주십시오. 또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장동혁이 그릇이 크다. 충청권이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쯤 되면 이런 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P,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3P 중에서 people. 한동훈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장동혁이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뭐 연설이 또 물이 올랐잖아요.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저리 이리 갑자기 또 하이에나가 그냥 조심해서 버렸네. 조심하세요. 좀 장성혁 대표 몸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목 하나는 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 또 KBS 전국 노래자랑도 출신 아닙니까? 아 왜 쓰러져요? 그래서 안물 안궁. 이맹커. 네네 농담이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목청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저는 효과적으로 일단은 당 자체도 실력 있는 정당으로 커야 되고 장동혁 대표도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우라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대항마 조국 비대위원장은 뭡니까? 계속 지금 뭐 조의대 없는 대법원 국민의힘은 0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억수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깐 있으시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걸 효과적으로 정교하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스마트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한 것보다 더 클레버죠. 이건 클레버는 영악한 거예요. 스마트하지만 삘박할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저보고 스마트한데 클레버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돼요. 삘박한 거군요. 제가 클레버하게 이맹크를 연락이 왔어요. 이맹크를 만들어주는 순간 이맹크는 대선 후보가 돼요. 아니, 저는 정치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자, 근데 이쪽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도 협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게 계속 당에 하루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재난, 눈 뜨고 나면 새로운 재난이잖아요. 드디어 당원 면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만 명 정도가 통일교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건데. 다 뜬 소문이죠. 아, 뜬 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 정확하게 그거는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칭을 해볼 게 많죠. 그 책임 당원인지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언제 입당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 당원과 이 당원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입당을 한 건지 아니 지금 일단 이름만 비교했다고 아니 하죠? 입당하고 통일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번 이 상황으로 뭔가 문제가 삼을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민수 랭커도
어디 입당을 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는 통일교에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럼 나중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는데 전 당적 없습니다. 없는 지 오래됐고 거의 예를 든 없었습니다. 거예요, 예를 든 아니, 다 구독자들 중에 뭐 당적 막 이런 그래요? 싸게 해서. 아 그래요? 왜 그래? 색깔로는 쓰이. 왜 그래? 억수로 상처받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예. 아니 그래서 네. 이거는 정확하게 일단은 요즘 정치권에서는 뭐 온갖 제보를 하고 무슨 음성 변조, AI까지도 다 그 사실은 쉬쉬쉬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제가 중시하는 건 뭐냐면 팩트,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그거부터 확인이 되고 그 다음 진전이 돼야 되죠. 몇십 년 동안 정치판을 봐오셨잖아요. 수십 년이죠. 이렇게 수준 낮은 적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제일 수준 낮아요. 제일 수준 낮고 저는 정말 우리 이민수 앵커 이야기대로 저는 정치판에 뛰어들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남들이 다 무슨 정말 옆에 거죽대기 뒤집어 쓰고 정치한다고 할 때도 저는 그건 아니다 싶었는데 네. 야, 이렇게 망가지면 정말 이민선 배추도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나서요? 또 같이 수준 낮아지게. 아니 그래서 관심 있으세요?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민선 앵커의 눈동자 보니까 접는 게 낫겠네요. 접을게요. 저는, 아무튼 간에, 제가 예전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래도,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막말하는 사람.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막말하는 사람. 자기 살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아예 그냥 채널 자체를 정치대학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 잠깐 AI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20만이 돼야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한 시간. 아, 그래요? 10만 되기 전에. 좋잖아.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 예. 음성 변조 이야기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보면 이런 의혹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악마예요. 우리 지금 스튜디오가 악마 스튜디오예요. 악마하면 안 돼. 우리 스튜디오는 좋아.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제일 야비한 정치가 뭔지 아세요? 악마를 만들어버리죠.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북한이 사람 쏴 죽일 때 뭐라 그래요? 내래 철천지에 백두를 통해 위반한 이 종가다 새끼를 나래 고사포로 쏴 죽이라요. 그럼 쏴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삼심제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쏴 죽이라요. 이런 건 그냥 고사포로. 아니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고사포로 쏴 죽여요. 장사정포로. 장사정포가 연평도 예전에 그 공격했던 장사정포 아닙니까? 고사포. 그러니까 하늘로 높게 쏘는 그게 공중에 비행기 헬기 지나갈 때 쏘는 그게 람버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쐈던 그게 고사포예요. 사람 살점도 찾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니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배경이 뭐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정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 번째 얘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경북 예전에 이제 월성군 출신이에요. 경북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주 사람이죠. 제가 경주 배씨예요. 근데 경북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지금 이투데이 제작진이 충분한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서 있는 그 법원에서 전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행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입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서 사법권마저 무력화시키고 이건요. 초후폭풍이 올 일입니다. 초후폭풍이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을 가진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라면서 역공을 피치고 있는데요. 그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된다라는 공격은 유효합니까? 과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서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면은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국힘이 쪽수가 작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쪽수는 일본으로 갔는데 발족자. 위헌정당 심판 청구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법무부가 하는 거니까. 위헌 심판 청구를 하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을 그렇지만 민주당도 탄핵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민주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위헌 심판으로 이 위헌으로 보겠지만 내란전담 재판부를 하지만 민주당을 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산 청구를 받아서 해산시키겠어요? 법무부 그건 안 장관 하겠죠. 소관이니까 할 리가 안 없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요건에는 해당한다. 국민들의 민심은 멀어져도 너무 멀어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구독자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